자, 보시면 이제 이게 재질이란 말이죠. 그 왼편에는 매트리얼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존재해요. 여기 가운데 화살표를 누르면 나옵니다. 여기 목록이 나옵니다. 카테고리가 있어서 카테고리를 누르면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여러 가지 많아요. 특별히 다른 재질 찾지 않더라도 여기서만 가지고도 어지간한 작업들은 거의 다 해낼 수 있을 만큼 여기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리스트예요. 내가 현재 씬에 사용되어진 목록들입니다. 현재 씬, 현재 장면에 사용되어진 목록들입니다. 자,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은 선택을 하고요.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들어온 재질의 세부 내역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왼편은 라이브러리, 오른편은 세부 상세 내역. 이렇게 돼요. 자, 제가 재질을 이렇게 선택해 봤습니다. 어떤 건 동그라미로, 어떤 건 평평하게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아니구나. 여기 나와 있죠. 자, 패브릭, 천이죠. 플로어, 바닥, 그라운드, 땅, 서피스, 표면, 월, 벽면, 월 클로저, 벽면 상세.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지금 살펴보면 플로어로 되어 있는 거죠. 제너릭을 누르면 이렇게 동그란 원형으로, 패브릭 그러면 이렇게 천 모양으로, 그라운드, 그 다음 서피스, 월 클로저,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넣는 재질들의 유형인 거죠. 우리가 넣는 재질들이 일반 그라운드인지 아니면 벽인지 아니면 천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리 보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만든 재질이 어떤 모양인지 미리 보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질에 적용하기 전에 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여기 누르시면 돼요.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러면 내가 만든 이 재질을 적용해 주고 싶어요. 자, 스케치업에 있는 이 매트리얼은 선택해서 이렇게 끌고 가면 돼요. 그죠?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재질이 들어가야 될 것을 먼저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딱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눌러도 되고 선택하고 여기서 눌러도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항목이요. 어플리, 매트리얼 투 셀렉션. 무슨 뜻이에요? 선택한 오브젝트에게 내가 지정한 객체를, 매트리얼을 어플리, 지정하기란 뜻입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바로 여기 두 번째 항목.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갑니다. 자, 물론 첫 번째 항목도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확실한 건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를 눌러줘야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첫 번째 항목은 이 재질이 들어가 있는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아무것도 없지만 누르면 객체가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제대로 지정하려면 이 두 번째 항목입니다. 나머지 이름 바꾸기, 재질의 이름을 바꿀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 duplicate재질을 복제할 때 씁니다. copy 역시 복제고요. paste 붙여넣기죠. 자, save as 얘를 파일로 저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파일로 저장시킬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자, 여기서 하나 불러와서 재질을 적용해 보시죠. 반드시 이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선택하고 두 번째 항목으로 클릭해 주시면 재질이 적용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아래 보시면 여기도 버튼들이 있어요. New, Open, Save, Delete 이렇게요. 여기서 통해서 재질을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재질을 지정할 수도 있고. 자, 보세요. 내가 여기다 재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셀렉트 메뉴에 스포이드가 있죠. 얘를 꾹 클릭하면 여기 에디트에서 기초적인 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색상이라든지 크기 같은 것들 여기서 수정할 수 있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디가 쓸까요? 여기서는 크기가 조절이 안 될까요? 여기 있네요. 텍스처라는 게 있어서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클릭이 아니고 드래그입니다. 드래그를 하시면 텍스처의 위치나 방향 등을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자, 조절됐나요? 자, 이렇게 얼마든지 내가 이 위치나 방향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여기서 내가 매트리얼에서 여기 있는 매트리얼을 썼습니다. 매트리얼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트리얼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썼던 매트리얼을 지정하면 이렇게 매트리얼이 들어와요.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매트리얼 라이브러리에서 지정해 놓고 매트리얼에서 확인해 보고 여기 있는 매트리얼에서 지정해 놓고 여기서 확인해 보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주방을 모델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트레이에 있는 기본 스케치업의 기본 재질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만 렌더링을 할 겁니다. 자, 렌더링. 자, 보이시나요? 여기 리플렉션 들어간 거, 반사 재질 들어간 거, 반사 재질 들어간 거. 이거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요만큼만 제가 그려보죠. 요만큼만. 자, 매트리얼 라이브러리. 자, 여기서 가져왔고요. 자, 선택을 해보죠. 선택을 하면 스포이드를 선택하면 여기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 있는 이 재질은 V-Ray의 기본 재질입니다. 여기 있네요. 우드 플로어 라이트라고 하는 기본 재질이고요. 이거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기본 재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리플렉트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지금 제가 여기만 렌더링 할 겁니다. 렌더링. 자, 여기 반사가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여기 있는 리플렉션을 100으로 넣어버린 다음 다시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반사 재질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편집해서 쓸 수도 있고, 자, 여기 리플렉션이라는 값, 리플렉트라는 값을 100으로 바꿔 보시면 돼요. 얘가 반사란 뜻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재질을 넣어 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1000,1000.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재질에서 뭐가 좋을까요? 자, 우드로 가죠. 선택하고, 자, 더블 클릭해서 재질을 넣어 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재질이 들어왔네요. 바로 이 부분, 디퓨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퓨즈는 물체가 지닌 고유의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디퓨즈라고 하는 부분은 사물이 지닌, 객체가 지닌 고유의 색상을 디퓨즈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얘를 넣었을 때 이렇게 재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뉴 버튼을 누르시면 제너릭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쓸 게 하나, 두 개인가? 세 개. 이게 다 재질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목록들이 전부 다 재질입니다. 그 중에 제너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이 일반적인 재질입니다. 일반적인 재질이고, 그 밑에 에미시브라고 되어 있죠. 네, 발음은 조심하셔야 돼요. 에미시브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야광 효과예요. 야광 효과.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니까 우리 형광등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럴 때 쓰는 재질이 에미시브입니다. 그 다음에 블린드나 범프, 블라인드는 그러니까 재질을 섞을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프는 이렇게 요철감 있는 질감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벽돌 재질이에요. 그럼 벽돌이 올록볼록하죠. 네, 그런 질감을 만들 때 쓰는 건데, 사실 여기 제너릭에 보면 범프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안 써요. 그 다음에 그 아래가 투사이드입니다. 투사이드가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면에 앞뒷면이 있다 그랬죠. 앞면 뒷면이 있는데 그 중에 앞면만 렌더링하고 뒷면은 렌더링하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질 넣으면 내가 넣은 쪽만 재질이 들어가요. 반대쪽은 재질이 안 들어가요. 투사이드면 무슨 뜻이에요? 앞면과 뒷면에 재질을 따로따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투사이드예요. 굳이 그럴 일 없어요. 카페인트 넘어가시죠. 밑에 쭉 넘어가고, 헤어나 툰이 있습니다. 헤어는 머리카락의 질감 효과를 낼 때 쓰는 게 헤어고, 툰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툰, 웹툰. 네, 그 웹툰 작가들이 이런 투시도를 그리는 걸 힘들어해요. 배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교실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교실 투시도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 그러니까 창문 같은 거 이렇게 투시도에 맞춰서 그려야 되거든요. 힘들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길거리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이렇게 쭉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투시도에 잘 맞지 않아요. 그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스케치업에서 모델링해요. 그리고 스케치업에서 이걸 뽑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리터칭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툰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웹툰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툰 렌더라고 합니다. 웹툰 렌더, 그냥 툰 렌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애니메이션 중에 3D로 만든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툰 렌더예요. 그때 쓰는 겁니다. 멀티 머티리얼은 다중 머티리얼입니다. 재질을 여러 개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이렇게 다중으로 주는 것들이에요. 오버리드가 재질 덮어쓰기입니다.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거 언제 쓰는 거냐면
빛의 반사 때문에 씁니다. 빛이 어떤 재질에 부딪히면 빛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재질의 색상을 같이 가져가요. 그래서 그 주변이 이렇게 물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주변이 물들어요. 그 물드는 걸 막아줄 때 쓰는 게 오버리드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제너릭하고 에미시브하고 오버리드하고 제가 세 개를 설명할 겁니다. 나머지는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는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그러니까 투시도나 조감도 할 때는 제너릭밖에 거의 쓰지 않아요. 제너릭이나 오버리드 이 두 가지밖에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딱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제너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재질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뭐 더블 클릭하시면 얼마든지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네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자 이렇게 기본적인 색상이 나올 겁니다. 이 연습용 재질을 여기다 넣어 보도록 하죠. 자,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플리 매티리얼 투 셀렉션.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디퓨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가 기본 색상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색상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색상입니다. 색상. 자, 한번 여러분들도 색상을 바꿔보시죠. 자, 얘는 메이크 그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원형을 그려볼까요? 서클,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곱하기 3개. 자, 이렇게 복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요. 자, 러프니스는 굳이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러프니스까지는 쓰지 않아요. 러프니스는 거칠기 정도예요. 표면을 거칠거칠하게 할 때 만드는 것. 그게 러프니스입니다. 러프니스가 들어가게 되면 먼지가 앉은 느낌? 재질에 먼지가 앉은 느낌이 들어가요. 굳이 러프니스를 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 러프니스 빼시고요.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디퓨즈에 바로 이 디퓨즈 컬러를 써야 됩니다. 색상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바드판이 회색으로 되어 있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근데 그 위에 재질을 볼까요? 여기 바둑판에 뭐가 되어 있나요? 바둑판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저기가 맵입니다. 저기가 맵이에요. 텍스처라고 하기도 하고 맵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 여기 에디트에 들어가면 여기 텍스처 보이시죠? 여기 텍스처. 이미지를 불러다가 오브젝트에다 줘가지고 그 오브젝트가 마치 내가 불러온 이미지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거 텍스처라고 했습니다. 질감 효과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이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 그걸 맵이라고 합니다. 맵,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도죠. 내가 불러온 이미지를 지도처럼 덮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객체에다가 지도처럼 씌우는 겁니다. 이걸 맵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매핑합니다. 맵을 주세요. 혹은 텍스처를 주세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텍스처 안에, 그러니까 텍스처라는 말 자체가 질감이란 뜻이에요. 그 질감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요? 이미지를 불러다가 주어야 돼요. 이미지를 불러다가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텍스처가 돼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많아요. 눌러보시면 돼요. 그럼 왼편에 맵의 종류들이 이만큼 나와요. 이만큼 나옵니다. 사실 이거를 다 쓰느냐 그러면 아니요, 다 안 써요. 예를 들어서 맨 아래로 내려가면 워터라고 하는 거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물이란 뜻이잖아요. 물 질감 효과를 낼 때 쓰는 게 워터예요. 수영장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모델링 하다 보면 뭐 어떤 사람은 건물에 수영장을 놓기도 해요. 그러면 박스를 만들고 물을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스를 만들고 여기 있는 워터라는 맵을 넣고 줍니다. 그러면 스케치업이 그걸 물로 별도로 계산을 해요. 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계산을 해줘요. 이게 맵입니다. 위로 또 조금 더 올라갈까요? 여기에 마블이라는 거 있어요. 마블 보이시나요? 대리석이요. 대리석 질감 효과. 우리 요즘 대리석 많이 쓰죠. 싱크대 상판에 전부 다 대리석 쓰죠. 네, 그럴 때 마블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대리석 느낌이 나와요. 여기 락이라고 있죠. 바위. 그 밑에 스카이 있죠. 이거 백그라운드에 스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렌더링하면 하늘이 나오게 돼요. 하늘을 자동 계산해 시간에 따라서 하늘이 노을이지기도 하고 해가 높이 뜨기도 하고 맑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그거 저 스카이가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걸 제가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우리가 좀 알면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비트맵입니다. 비트맵, 비트의 지도. 다시 말하면 이 비트맵이 무슨 뜻이냐면 이미지란 뜻입니다. 이미지, 비트맵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픽 프로그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비트맵 방식과 하나는 벡터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썼던 CAD가 벡터 방식이에요. 좌표가 존재하고 방향이 존재하는 거.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얘가 벡터 프로그램이에요. 비트맵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비트, 아주 조그만 픽셀들, 화소라고 합니다. 이 화소로 만들어진 지도, 이미지가 바로 비트맵 방식이에요. 포토샵이 비트맵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맵이 그림이란 뜻이에요. 사진이란 뜻입니다. 얘를 누르면 이미지를 불러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D드라이브에 공유 폴더에 매핑 소스 이렇게요. 자, 나무? 아이고, 뭐가 좋을까요? 석재? 자, 대리석이죠?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나머지 여기 좀 잔뜩 있는데 굳이 여기는 쓰지 않아요. 여기 백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질감 효과가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자, 렌더링. 아이고, 너무 밝다. 이렇게 질감 효과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써야 될 것들이에요. 자, 다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재질을, 그러니까 맵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보시면 경로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경로를 재지정할 수 있어요. 재지정해서 얼마든지 다른 질감으로 바꿔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통 인조 대리석 쓸 때 이런 거 쓰죠. 다시 여기 누르시면 돼요. 여기 누르시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 타입을 눌러보면 노 필터가 있고 민 맵이 있고 썸머드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안티 알래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티 알래싱.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자, 이 부분을 보실까요? 자, 여기 경계 부분. 원래 정석으로 가면 이렇게 각져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각져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를 약간씩 뭉그러뜨립니다. 유사한 픽셀로, 유사한 색상의 픽셀로 이렇게 채워 넣는 겁니다. 요걸 안티알래싱이라고 해요. 요 포토샵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 이 안티알래싱을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민맵 방식이나 아니면 썸머드 에어리아라든지 이런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이 방식들을 어떤 걸 쓰겠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안티알래싱이 조금씩 달라져요.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필터 블루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미지를 좀 바꿔보죠. 필터 블루어입니다. 자, 뭐가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죠? 그럼 당연히 렌더링을 하게 되면 다 말고 조금만 렌더링을 해보죠. 이 부분만 렌더링 하죠. 이렇게 사람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 블루어를 쭉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뿌옇게 흐려지게 돼요. 내가 불러온 그림을 뿌옇게 흐리게 처리할 거냐 아니면 또렷하게 처리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0.15면 굉장히 또릿한 상태가 돼요. 만약에 이게 조금 더 흐릿하다 그러면 뭐 0.05까지 낮춰보세요. 자, 이렇게요. 얘를 더 낮춰보세요. 0.15가 제일 끝인 것 같은데 0으로도 숫자가 들어가요. 렌더링하면 더 또릿한 상태가 됩니다. 자, 뭐 대략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뭐 인버트 텍스처, 그럼 색상 반전을 줍니다. 이렇게 색상 반전 주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요? 아니요, 이거 여기서 할 필요 없어요. 포토샵에서 해서 불러오면 돼요. 이거 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포토샵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굳이 여기서 이걸 만질 이유는 없어요. 포토샵에서 다 리터칭 해가지고 그리고 가져오는 거라,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안 써요. 기껏 써야 여기 있는 필터 블루어, 그 다음에 파일 정도, 이 정도밖에 안 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불러와 보시죠. 제가 인조 대리석을 이렇게 불러와 봤습니다. 그러면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조 대리석이 깔린 모양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눌러서 내용을 계속 수정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죠. 자, 질감을 좀 여러 가지로 바꿔 보셨나요? 자, 그 다음엔 그 아래 아까 봤던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반사 질감을 리플렉션이라고 해요. 반사 처리해 주는 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리플렉션이죠. 디퓨즈에서 색상을 넣어서 혹은 맵을 넣어서 질감 효과를 넣는 것,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리플렉션, 반사 질감입니다. 어지간한 재질엔 전부 다 반사 질감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 리플렉션을 제일 많이 씁니다. 바로 여기 있는 값이요. 이 값으로 리플렉션을 조절합니다.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리플렉션이 들어가게 돼요. 리플렉션.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반사 질감이 나왔는데, 반사 질감은 어두운 색일 때가 반사 질감이 제일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두운 질감으로 넣고 다시 한번 반사를 해봤습니다.
반사가 더 잘 되는 거 보이시나요? 반사는 어두울 때 더 잘 돼요. 이렇게 어두운 질감을 넣으면 반사가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 어두운 걸로 바꿔보시죠. 이번에는 리플렉션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값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리플렉션, 순수하게 반사를 계산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맵을 넣어 보겠습니다. 풍경을 넣어 볼까요? 아니다. 좀 더 확실하게 제가 사람을 넣어 보겠습니다. 반사에다가 사람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반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게 사람이 반사가 됩니다. 사람이. 자, 확대. 자, 다시 렌더링. 여기 보이시나요? 사람이 반사되는 거? 원래 반사가 되어야 돼서 위에 원이나요. 근데 기둥이 반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집어넣은 맵, 내가 집어넣은 사람이 반사돼서 나옵니다. 이거 되게 잘 써요. 언제 쓰냐면 그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거,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 반사를 그냥 별로 이렇게 그냥 반사를 주면 주변을 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카메라로 바라보는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반사가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변 풍광을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맵으로. 반사를 시키지 말고 맵으로 넣어버리면 마치 주변 풍광이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풍광이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고자 할 때 쓰는 게 이렇게 맵을 반사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맵이 반사가 돼요.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넌으로 놓고 쓰시면 돼요. 맵을 지우고자 할 때는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넌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맵이 지워집니다. 자, 리플렉션에 보시면 리플렉션 글로스니스가 있습니다. 리플렉션의 밝기예요. 당연히 밝아야 되니까 얘는 그냥 냅두시면 돼요. 그 다음 유즈 프레넬. 프레넬이 뭐냐면 정반사란 뜻이에요. 정반사입니다.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계산한 반사 기법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정반사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정반사를 원칙으로 하니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레넬 IOR이 있습니다. 프레넬 IOR을 해제하면 그 아래 프레넬 IOR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1.6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정반사 값이에요. 굳이 여기까지 바꿀 필요도 없고요. 자, 그 다음 맥시멈 뎁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대 깊이란 뜻이죠. 무슨 얘기예요? 거울이 있고 거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무한 반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렌더링만 무한대로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5번 반사하고 나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 뎁스라는 얘기는 정반사를, 그러니까 반사의 반사를 5번까지만 해주고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만 계산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때 엑시트 컬러가 있습니다. 5번 반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색으로 나올 거냐 이거죠. 그냥 검정색으로 해서 탈출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도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쓰는 값이 바로 이 값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리프렉션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아, 얘가 웃겨요. 요 위에 보면 리플렉션 있죠? 그 아래 리플렉션 또 있죠? 단어가 2개 차이 나요. 그 발음이 똑같아요. 리플렉션, 리프렉션. 위에 거는 반사고요. 아래 거는 굴절이란 뜻입니다. 아래 리프렉션은 굴절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물이 있어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쭉 투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빛이 어떻게 돼요? 굴절을 하죠. 네, 그 바로 그 굴절이란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리프렉션은 빛을 굴절시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리프렉션입니다. 굴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쪽에 있는 사물이 왜곡되어져서 나오죠. 맞습니까? 네. 자, 보실까요? 자, 이렇게 재질들이 있네요. 그리고 얘 이대로 갈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얘한테 우리 유리 재질을 한번 줘봅시다. 글래스죠. 이렇게 유리 재질들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죠. 렌더링.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재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에 보시면 리플렉션 값이 올라가네요. 자, 얘를 100%로 다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사물이 더 투명해질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플렉션은 얘는 빛의 굴절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투명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크게 주면 당연히 자, 이렇게 투명하게 되고 또 이렇게 완전하게 되고 빛의 굴절 효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사도 같이 줘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빛의 굴절 반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포그 멀티플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투명한 데에 대한 적용이고요. 여기 보면 IOR 값이 있습니다. 아까 이 위에도 IOR 값이 있었어요. 그죠? 굴절률이란 뜻입니다. 굴절률이에요. 이 IOR 값이 굴절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IOR 값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난반사가 일어나요. 자, 값을 많이 올려볼까? 그러면 이렇게 뒤에까지 난반사가 들어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이 글루스니스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원래대로 해놓고요. 이 글루스니스 값이 1이면 이렇게 완전 투명이 돼요. 근데 이 값을 낮춰보자고요. 그러면 0.5니까 약 반투명 정도 이렇게 투명도를 결정해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글루스니스 값이 결국 뭐냐면 불투명이란 우리 유리 중에 투명 유리가 있고 불투명 유리가 있죠. 근데 그 불투명 유리 표현할 때 글루스니스가 흐려진 상태로 얼마나 이렇게 이미지를 뿌옇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자, 글루스니스 값을 조절해 보세요. 한 0.8까지 했다가 1까지 했다가 그렇게 해서 한번 렌더링 해 보시죠. 자, 제가 여기다가 기존에 있던 걸 지우고 다시 그렸습니다.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이동하기 아까 우리가 여기서 재질을 주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충돌 나가지고 다시 줍니다. 자, 제가 재질을 새로 만들죠. 이름은 투명 재질. 자, 얘네들을 지금 선택한 거에 다시 주도록 하죠. 재질 부여된 거 보이시죠? 자,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디퓨즈가 일반적인 색상이라고 그랬고 리플렉션은 반사 재질이라고 했으며 리프렉션은 굴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100%로 올리죠.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 에잉. 자, 오브젝트가 투명해지고 뒤에 있는 물체들이 굴절되어 보이는 거 보이시죠? 하도 이게 안 돼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 과제를 먼저 진행하고 그리고 찾아봤어요. 찾아본 게 아니고 좀 해봤어요. 도대체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두 개가 충돌 난 거예요. 재질끼리 서로 충돌이 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 여기 있는 그러니까 V레이에 있는 아니 스케치업에 있는 재질 쓰지 말고 V레이에서 재질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투명하면서 뒤에 있는 배경이 지금 이 부분이죠. 얘가 뒤에 있는 부분이 다 굴절돼서 나온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게 굴절 값이에요. 그러니까 굴절이죠. 굴절이 많이 들어가는 얘기예요. 많이 들어갈수록 투명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IOR 값 보이시죠? 이 IOR 값이 1이 물입니다. 1이 물이에요. 물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2.4까지 가더라고요. 한 1.8 정도, 1.6이면은 아니 1.6이면 유리 정도. 유리가 한 1.5에서 1.7 정도, 1.8 여기 어디가 유리의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이라고 하는 건 유리의 굴절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의 굴절률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한 2.4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값을 조절해 가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글루스니스를 조절하게 되면 불투명도가 돼 버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 제가 이 부분만 자, 이렇게 확대했고요. 지금 글루스니스가 100%예요. 이렇게 맑고 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얘가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불투명한 유리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불투명 유리, 투명 유리, 불투명 유리 그러죠? 불투명 유리는 안쪽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유리죠. 네, 불투명 유리 할 때 글루스니스를 쓰시면 돼요. 네, 요 정도. 리플렉션에서는 이 값, 그 다음에 IOR 값, 얘를 바꿔주셔야 돼요. 자, 글루스니스를 100으로 놓고 이 IOR 값을 제가 2.4로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굴절이 이 부분 더 심화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1.1로 놨습니다. 그러면 굴절이 더 완화가 되겠죠. 이렇게 굴절이 변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0이면 굴절이 없다는 얘기죠. 1이면 물에 대한 굴절률 정도. 자, 1.6이어야 유리의 굴절률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굴절률 정도, 굴절률하고 글루스니스까지. 얘는 뭘까요? 엑시트 칼라, 맥시멈 뎁스. 이 안에서 굴절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몇 번 굴절을 할 거냐 이거죠. 5번 굴절하고 그만 굴절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면 트랜슐런스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트랜슐런스라는 값은 무슨 뜻이냐면 매질이란 뜻입니다. 매질. 지금 너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값을 열어보면
소프트 타입의 매질, 하드 타입의 매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이브리드라고 돼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저 재질의 유형이 어떤 거냐 이거죠. 유리나 물처럼 투명한 거냐 아니면 반투명한 실리콘이냐. 실리콘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나요? 반투명하면서 직접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죠. 그죠? 그러나 빛은 투과가 돼요. 굴절은 돼요. 그런 유형의 종류의 재질이냐 아니면 그 중간쯤 어디 되는 재질이냐 이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제품 디자인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 다 넌이나 아니면 소프트 타입으로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하드 타입으로 놨어요. 그러면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 실리콘처럼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저 안에서 난반사가 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소프트 타입으로 놓으면 유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맑고 투명하게 저 빛이 굴절이 들어가요. 얘네들은 굳이 바꾸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